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또 대손에 대한 손상차손 충당금, 손상 누계액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평가 계정들은, 다시 무슨 계정들은? 평가 계정들은 바로 이건 상계 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그 소리는 뭐냐? 당연히 그 금액을, 잔액을 써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매출 채권이 1,000원이 있을 때, 매입 채권이 있다고 치고, 이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다면은, 재무 상태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채권 쓰고 대손 충당금 해서 나머지 뭐 980원 이렇게 적는 거. 이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간접법이고, 직접법으로 한다면은 매출 채권 이미 다 상계시켜버리고 980원 적는 거. 이렇게 적든가 이렇게 적는 건 당신의 선택이지. 이것은 뭐 상계 의미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건 상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대로 하는 것이. 보고 빈도. 어느 정도 빈도를 차지할 건가? 적어도 몇 년마다, 빗줄을 보여요. 몇 년마다? 몇 년마다 해달라. 1년마다. 물어볼 때는 대답 좀 해주세요. 1년을 초과해 보고할 때는 그 이유를 들어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1년마다 작성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비교 정보 들어가겠습니다. 휴식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허용하거나 달리 요구한 것을 빼놓고는 재무보고에 대한 모든 금액에 대한 전기 것을 비교 정보를 공시하라. 전기와 단기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라. 공시하라 이 말. 또 재무제표도 공시할 때 뭐 주석도 다 똑같아요. 단기말, 정기말 계속하라. 비교 정보하라. 표시의 계속성. 이 계속성은 항목과 과목과 표시 어떤 분류할 때는 뭐 유동성이면 유동성으로 했다. 자산 부채를. 또 항목은 현금 등 과목에 대한 썼으면 그렇게 좀 일률적으로 같이 가야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기 동일해야 한다. 좀 일관성을 가져라. 일관성. 작년에는 고래인데 올해는 또 이렇게 휙 바뀌고 이러지 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나 특별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표시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명백한 경우 또는 KI에서 표시 방법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법률이 따랐을 때 하라.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한계점. 한계점은 뭐냐?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못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또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런 재무제표는 주로 화폐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지. 화폐 단위. 그리고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고 미래치는 없다는 거지. 미래치. 또 재무제표는 대손 추정이라든가 또 손상차손의 추상 등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측정치. 한마디로 추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또는 현재 있는 존재하는 것 또는 현재 오래 기간 동안의 수익 비용 등에 대한 기간 보고나 또는 시점 정보는 공개하더라도 앞으로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현상 등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 그 다음 재무제표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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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은 뭐겠어?
보고기업의 명칭, 이름이 있어야지 재무제표. 이름 없는, 명칭이 없는 재무제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개별 혼자만의 기업의 것인지 아니면 지배 종속관계가 있을 때 연결 실체에 대한 정보인지를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나 주석사항을 달 때 보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보고기간, 기간을 적어야 돼요. 환율 변동, 금액 표시 단위 이건 참고하는 것이고, 주로 금액 표시의 단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000단위나 100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에 더욱더 편리성을 갖고는 있겠지. 금액 단위를 공시하라.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에 보면은 위에 꼭대기 보면은 이 표시된 숫자는 10,000단위입니다. 1000단위입니다가 표시해 주라 이거지. 근데 대부분 큰 기업들, 엄청난 기업들은 주로 10,000단위로 기려요. 10,000단위. 10,000 이하는 생략. 또 어떤 경우는 주로 1000단위. 아주 소규모 기업들은 100단위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을 적는 재무상태표로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 밑줄 그세요. 일정 시점의 경제적 자원, 자산과 의무, 부채, 그리고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이런 이 재무상태표의 유용한 정보는 뭐예요? 유동성과 현금 지급 능력 등의 탄력성, 그 다음에 자기가 투자했던 유가증권 등에 대한 증권 등에 대한 수익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유용성 잠깐 얘기하는 것이고, 자본 구조, 개별적인 수익률 큰 의미는 없고, 이건 또 참고적으로 나가야 될 것. 한계. 재무제표는 다, 재무상태표는 즉 자산부채 자본을 적을 때 특히 자산과 부채는 주로 원가법을 많이 적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모든 걸 평가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장기 자산이나 장기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은, 또 장기 부채 이런 것들은 현재 가치로 일부는 하고 있지만 유동 자산이나 유동 부채 같은 건 현재 가치로 따로 평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적다 보니까 바로 일부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의 가치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현재 여러분들 혹시 문제를 풀 때 이런 질문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현행 우리나라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은 현재 가치에 의해서 적용된다.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할 것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아니 할 것도 있다는 거죠. 모두 그러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측정이 어려운 자산이 불포함, 측정이 어려운 것. 특히 기업의 가치가 내부적으로 영업권 가치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표시를 못 하잖아요. 영업권은 우리가 회사를 인수할 때 기업의 가치를 얹어줬을 때 외부로부터 구입한 영업권은 자산 가치를 인정하지만 자가창설 영업권은 우리가 회사에서 재무정보로 적용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실제이다. 실체적 존재가. 그 다음에 이제 자의적인 측정 기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경영자의 자의적인 측정 기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가능성, 내용 연수 추정, 잔존가치 추정 약간의 추정치가 자의성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부의 금융 항목의 발생. 장부 이외의 금융 항목, 자산 항목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산이나 부채로 기재하지 않지요, 이런 것들. 특히 운용 리스, 거기다 밑줄 한번 커봐요.
운용 리스는 자동차 같은 걸 운용 리스 한다는 것은 그냥 임차만 하는 거예요, 임차만. 그럼 모든 비용, 이런 거, 보험료, 권리는 누구한테 있고, 회사에 있고, 사용자에게만 그냥 사용자를 갖다 쓰기만 하는 거지. 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기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바로 뭐냐,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회사 것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건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의 기본 구조가 뭐냐? 첫째, 자산을 적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자산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기타채권, 재고, 생물자산, 금융자산. 여기서 금융자산은 1번과 2번 여기 적었으니까 중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도 지분법에 대한 회계 처리한 투자자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적으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금융자산을 적을 때 1, 2, 6은 빼고 나머지만 적으면 돼. 투자부동산, 유형, 무형, 그 다음에 매각, 예정된 분리 자산들, 분류되는 자산들. 이런 것들이 자산의 현황을 적고, 또 재무상태표에다가 매입 채무나 기타 채무, 충당부채, 금융부채, 그 다음에 단기 법인세, 부채나 법인세 자산. 여기서 자산은 둘 다 존재하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 근데 보통 법인세 부채가 나온다 이거지. 법인세 부채. 그럼 여기서 법인세 부채는 뭐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인세 선금액도 있는데 나중에 선금액은 이 법인세 부채에서 상계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표시하고. 이연 법인세 또 나중에 하겠지만 이연은 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당기순이익과 세무 조정을 했을 때 차이만큼이 일단 더 줄 것이 있다면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겠지. 또 반대, 이연 법인세 자산은 이것은 오래 두고 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부채 자산 서로 상계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지. 이연 법인세 부채. 자산 있을 때는 부채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연 법인세 부채면 부채 항목에 플러스지만 법인세 부채 만약에 자산이면 이 항목에서 마이너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 쪽에서. 원래 자산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재무제표 표시할 때는 이런 자산은 바로 법인세 부채와 자산, 법인세 부채와 자산에 연결된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또 뭘까?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종속회사, 지배회사이고 종속회사가 있을 때는 종속회사에서 내가 주식을 60%를 점유하고 있다. 그 회사를. 그러면 내 지분이 얼마가 되는가? 자본금과 적립금 얼마가 되는가를 표시해주고 연결해서 연결재무제표에서. 그 다음에 40%는 비지배 지분인 걸 표시해주는 것. 이것이 재무상태의 기본 구조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시험에 이따금씩 한 지문으로 출제가 돼. 지문으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방법.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성이나 비유동성을 구분에 따라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다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의 구분 표시하라. 그럼 첫째, 자산과 부채만 유동, 비유동으로 하는 거지 자본은 유동과 비유동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자본은 영구성이다, 단기성이다, 연구성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정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포괄손익 이런 걸로 적는 거지. 오늘 또 크게 건진 것도 하나 있네. 자본은 유동, 비유동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 자본금과 잉여금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그래. 자산과 부채는 다르다. 그럼 이제 유동성 배열 방법 이런 건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자산의 분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한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써라. 보겠습니다. 1.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는 것들. 그러면 영업주기에서 바로 뭐냐? 바로 올해 안에 또는 결산하더라도 곧 이어서 소비나 판매가 될 것들은 다 유동이다. 그 다음에 금융증권 같은 경우도 주식 같은 경우도 단기 목적으로 이런 건 다 유동이다. 그럼 보고기간 후에도 12개월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다 유동으로 보라. 그 다음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인데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12개월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사용 제한 예금이 있다. 우리가 당좌 예금 같은 경우에 차월 계약을 맡게 되면 예치금을 넣으라 그랬잖아. 이런 예치금이 그 당좌 계약이 5년짜리라면 5년간은 그 예치금을 하나의 비유동 자산으로 봐야지 이걸 유동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왜? 단기적으로 유동화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 그 다음에 영업주기란 뭘까? 밑에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지는 데 소요된 기간을 말한다. 소요되는 기간. 이때 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은 몇 개월로 해서 12개월로 해서 잡으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동자산은 보고기간에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같은 정상 영업주기에서 판매, 소비되는 것들은 유동자산으로 포함한다 이 말이. 너무 12개월을 자르지 마라. 무슨 뜻이냐? 이 재고자산은 오늘 팔리면 오늘 팔릴 수도 있고 또 안 팔리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없고 있고 그런 것들을 영업주기 내에서 사고팔 물건이니까 그것이 12개월 후에 팔렸다 그래서 그 자체가 현재 뭐예요? 유동이 고정자산, 즉 비유동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출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채권은 상시 추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실제 받을 약속이 12개월 후에 받더라도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장기성 매출채권이라는 약정이 없는 한은 매출채권은 12개월 이런 걸 따질 건 없고 그냥 정상 영업 주기 내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겠다 이 소리. 그 다음에 유동에는 또 뭐가 되느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유동 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 유동성, 비유동성과는 뭐냐? 자산이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는 이 뜻은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내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채를 5년 동안 갖고 있을 목적으로 이제 사채를 갖고 있으면서 뭐 PL로 하든 바로 AC로 하든 계속 기록해 오다가 만기가 찬 거야 이제. 거의 다가왔어. 그런 것들은 비유동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유동으로 전환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린 유동성인 부채, 장기 자산도 비유동 금융자산 유동성 대체, 유동으로 넘어오는 것을 포함해서 유동자산을 하라 이 말이.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도 있죠. 5년 만기 사채를 우리 회사에서는 바로 뭐냐 한마디로 바로 OCI 방법으로 했던 AC 방법으로 했던 해오고 있다가 이것이 만기가 결산일 현재 만기가 1년이 안 된 기간에 상환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비유동 부채가 아니라 뭘로 한다는 거예요? 유동 부채로 전환시킨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유동 부채로 분류한다가 답이지 그런 것은. 처음 투자는 장기니까. 종국에 가서는 유동 부채로 돌아올 것들이에요. 왜? 계속 기업이 돼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부채 분류. 부채는 다음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비유동으로 두 개로 나눠라. 그럼 갚는데 영업주기 내에 갚을 것들, 단기 매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12개월 이내 결제로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부채를 상환하는데 갚아야 하겠지만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연장권이 있다면 좀 이것도 심각하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 매입 채무는 영업 주기에서 발생한 것들. 매입 채무, 이거 밑줄 그시고
종업원에게 미지급된 것들, 월급 이런 것들은 비록 실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후에 결제가 되더라도 이거는 그냥 유동부채이지 이걸 갖다가 고정화되어 있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 매입 채무나 종업원에 대한 급여 이런 것. 그 다음에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거나 도래되는 것들은 단기 매매 목적인 전부 다 이거 유동부채들이다. 예를 들어 금융부채, 은행에서 하는 당좌 차월, 금융부채는 뭐 차입금 이런 것들, 단기 차입금. 처음부터 차입금액이 약정에 따라서 1년 후라고 약정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비유동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약정이 없는 것들, 1년 이내 것들 다 그냥 이런 차입금 이런 금융부채는 바로 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이죠. 곧 지급할 미지급 배당금, 법인세, 못 준 것들 전부 지급 채무 등이다. 나머지는 이제 비유동부채다. 근데 이건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약간의 융통성 있는 기간이지만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채는 12개월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라. 12달 기준, 이건 반드시 획일적인 규정이에요. 차입금은 돈을 빌릴 때 장기 차입금으로 처음부터 약정이 됐다면 12개월 이후라면 장기 차입금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내라면 단기 차입금으로 유동이다. 그래서 상황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의 결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발행 승인 이사회를 거쳐서 장기로 차환 또는 약정 지급기를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이 차환은 뭐냐? 빚을 내서 빚을 다시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장기 차환 조건을 주로 어떤 것이냐? 차환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아니야, 실제 많이 했었나? 아닌 사람 많겠네. 우리 있으신 분은 안 했겠죠. 우리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요. 은행 대출. 그럴 때 기간이 만기가 다가와. 그때 갚을 능력이 없으면 연장해요, 안 해요? 연장. 그 연장이 바로 차환이에요, 차환. 연장하는 거예요. 차환. 저희 와이프가 차환 잘해요. 용돈 주기로 했으면서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못 주겠다. 다음 달에 주겠다고 계속 차환시키는 거예요. 차환 잘하고 계세요. 그럼 이런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가 도래된다면 이런 현상을 바로 결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렇게 됐다가 바로 12개월 이내로 결제가 도래된다면 이런 것들은 유동부채로 분류해달라. 유동부채로. 그 다음 밑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이 기존의 대출 요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에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연장의 재량권이 있다면 그럼 연장의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12개월 이게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뭘로 잡아라? 비유동을 해달라. 유동은 아니다. 그 대신에 바로 부채의 차환 또는 연장이 된 재량권이 없다면 이건 곧 갚아야 될 유동부채.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부채를 했으니까 자본 해보자. 자본. 자본은 액면 자본인 액면 불변의 법칙에 따른 자본금과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또는 기타 자본 요소 등을 구분해라.
물론 기타 자본 요소 중엔 자본 잉여금 여러 가지 있겠죠. 자본 조정 이런 것들 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일단은 이건 자산 쪽이니까 공부한 거고, 그다음에 부채는 부채 이제 공부한 거고, 자본을 보자고요. 자본. 근데 여기 부채가 위로 가고 밑으로 자본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 이렇게 보라 이거죠. 자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그냥 손익계산서는 단기 업적만 적는 것이고, 포괄은 바로 기타 포괄, 즉 자본으로 갈 이익이 올해 얼마가 있는가를 추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우리는 그냥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포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밑줄 그시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다. 그럼 경영 성과를 보면 매출이 많고 기대력이 클 때는 현금의 흐름과 수익 창출 등 예측에 관한 앞으로 미래 예측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죠. 유용성은 쓸 지나가도 돼요. 평가에 유용하고 미래 현금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과세소득의 기초자료가 돼요. 세금 매기는데 기초자료. 세금은 매기는데 획일적인 자료가 아니라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소득에 대한 기초자료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순이익에서 세법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세무 조정할 근거 자료가 된다는 것이지 이게 세무 조정된 자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초 자료다. 한계 뭐 이런 것은 뭐 넘어가도 좋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좀 민감해야 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적어도 당해 금액에 다음의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으로 한다. 당기 손익 부분은 뭘까? 올해의 수익과 비용. 올해의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당기 손익이죠. 수익, 매출 수익 얼마, 금융 원가들 얼마 들어갔다, 비용들. 또 지분법을 적용할 때 바로 뭐냐, 관계 기업 등의 뭐 조인트 벤처는 전부 다 뭐 이것은 그냥 단독 출자고 조인트 벤처하는 것은 집합 투자를 했을 때 당기 순이익에 대한 지분이 얼마고 올해 우리 법인세 비용이 얼마고 또 중단 영업. 중단 영업은 또 뭐냐? 회사가 망했나? 망한 게 아니고. 중단 영업은 뭐냐? 우리 회사는 외국에도 사업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업장을 철수시킨다. 그 외국의 사업장을 철수한다면 철수한 시점에서 이미 중단 영업이 된 거죠. 그때 그 회사에서 그 지점 등에서 발생한 이익이 얼마인가를 바로 따로 표시해 주는 거. 중단 영업. 그럼 계속 기업과 계속 영업과 중단 영업은 바로 이미 끝난 것이고. 그럼 구분해 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타 포괄 손익은 단기의 수익과 비용은 아니다. 이 기타 포괄 손익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는 쪽쪽쪽쪽. 기타 포괄 손익이란 자본 쪽에다가 다 집어넣을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기타 포괄 손익이 10,000원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재무 상태표에 10,000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올해 또 기타 포괄 손익이 바로 뭐냐? 2,000원이 추가 발생했다면 추가 발생한 이 기타 포괄 손익은 추가 발생했다면 발생 사건은 올해인데 앞으로 여기 있는 재무 상태표로 넘어갈 이익이에요. 그럼 일단은 손익계산서에서는 표시만 해라. 따로.
밑에 칸에다가 올해 기타 포괄손익이 2,000원이 늘어나서 현재 재무상태표에 포괄손익은 12,000원이 표시됐습니다라고 할 때 손익계산서에다가는 기타 포괄손익 2,000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12,000원이 됐다는 사실을 표시해 주니까 기타 포괄손익은 계속된 게 말고 올해 것만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근데 기타 포괄손익 중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자산편을 배울 때 금융자산편에서 뭘 배웠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OCI 자산을 평가하면, 다시 무슨 자산 평가하면? OCI 자산을 평가했을 때 평가 손실과 이익은 서로 상계는 했지만 결국은 평가 이익이 나오면 이것은 포괄손익으로 넣어서 무슨 손익 넣어서? 포괄손익을 넣어서 바로 자본 항목에다 집어넣어놨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팔 때 그 증권을 처분하면 기타 포괄손익이 있는 걸 빼다가 처분손익과 뭐 한다? 상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이 그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OCI 중에서 지분증권은, 자본증권은 또 우리가 배웠던 유형자산 중에서 무형자산, 유형자산 중에서 재평가 이익은, 다시 무슨 평가 이익은? 재평가 이익은 올해 발생한 기타 포괄 손익이지만 이것은 올해 만약에 3,000원의 재평가 손익이 발생했다면 올해 발생한 재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올해 발생한 것은 나중에 그 자산을 팔았을 때는 이 재평가 잉여금은 재평가 이익은 당기 손익으로 처분 이익과 손실로 상기하지 않고 이익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익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것이 발생했을 때 이건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항목이죠. 그래서 않는 항목이든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한 항목이든 올해 발생한 기타 포괄 손익은 일단 손익계산 넣어서 바로 대차된 한마디로 재무상태표에 누구에게 더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타 포괄 손익은 잉여금으로 대체할 것과 바로 처분했을 때 당기 손익, 처분 이익과 손실에서 빼서 상기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두 개 다 있으면 따로따로 나눠서 기재하는 것이다. 나눠서 손익계산서 표시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경영주의 성과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경영주의 성과 관계없이 포괄 손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당기 순이익은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당기 순손익이 아니니까. 기타 포괄 이익일 뿐이지. 그럼 밑에 밑줄을 긋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온 지문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 손익계산서 또는 별개 손익계산서 등을 또는 주석의 특별 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 소리는 뭘까?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의 이익과 손실이 아니니까 그걸 특별 손익으로 표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냥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해달라 이 말. 옛날에는 기타 포괄 손익이 뭐였냐면 항목이 특별 손익 항목이었어요. 당기 손익이 들어가면서. 왜냐면 당기 손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 손익 항목이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럼 포괄 손익 계산서는 어떻게 보고할까? 단일하게 보고하죠. 한 보고서에다가. 이걸 단일. 그럼 두 개의 보고서를 쓰겠다. 이 소리는 뭐냐? 별도 보고라고 하는 것은 당기 순이익을 표시하는 일반 손익계산서와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을 포함한 그것을 단일하게 표시하는 것이고 별도는 뭐냐? 따로 손익계산서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단일 보고는 어떻게 되냐? 수익 적고 비용 적고 당기순이익 써라.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써서 총 포괄손익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라. 그다음 별도는 뭐냐? 여기까지는 적어라. 수익 비용 적고 당기수익 적고 그다음 이거 갖다가 시작해서 기타 포괄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총 포괄이익을 나타내라. 그럼 결론의 값은 같더라도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방식이 있다는 것. 그럼 당기순손익을 할 때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항목은 KI 기준과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을 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달리 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 이 뜻이고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아까 했던 거 올해 발생한 과거 누적된 건 이미 거기 재무상태표에 가 있고 올해 추가로 발생한 이런 기타 포괄손익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보시면 돼요. 재평가 잉여금이나 그 다음에 지분증권 OCI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그 평가 손익 이런 것들은 여기서 발생한 건 나중에 그 주식을 처분했을 때 또는 토지 등을 팔았을 때 남은 요것은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당기 손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들. 그러니까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해야 될 것들이 이거예요. 채무증권. 나중에 주식 팔았을 때 이익이 남은 것은 과거에 있던 평가 이익을 상기하고 주식 처분 이익을 아니요, 사채 같은 증권 처분 이익으로 해달라. 그래서 당기 손익으로 바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 기타 포괄 손익의 채무증권 같은 거. 그럼 기타 포괄 손익이 발생했을 때 결과의 처분은 결론은 당기 손익으로 올라갈 것들이 있고 잉여금으로 바로 갈 것이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것도 전부 다 참고해서 쭉쭉 나가보자고요. 영업손익의 구분 표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영업손익이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으나 KI에서는 영업손익이 얼마인지 좀 포괄손익 계산서에 구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이 뭔가? 영업상의 이익이니까 매출액에서 단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등을 제거해주면 물류 원가는 판매 비용, 활동 비용이니까 차감하여서 한철해달라. 이게 영업상의 이익이지. 영업이익. 매출액이 뭐냐? 제품이나 상품 판매 금액. 이미 배웠던 거. 총 매출액에서 환입, 애누리, 할인 등을 뺀 나머지가 매출액 아니냐. 매출 원가는 뭐냐? 판매한 제품의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지. 근데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매출 원가를 상품 매매업을 한다면 제조업이 아니라면. 일반 매매업다면 뭐냐? 매매업이라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제품 빼면 되잖아요. 그럼 제조업이라면 기초 제품이라고 그래. 기초 제품. 그럼 우리가 업종이 제조업은 제품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아니고 중간 도매업이나 판매사업 이런 사람들 할 때는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 그럼 제품과 상품의 차이는 뭐냐? 남의 물건 사다가 파는 게 상품이고 남의 물건 사다 파는 거. 그 다음에 제품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게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품의 원가는 제조 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초 제품에다가 올해 제조한 그 제조 원가, 만든 제품 원가에다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빼면 매출 원가는 나온다 이거지. 이 매출 원가는 어디서 또 배웠느냐? 우리가 상품 단원에서 재고자산편에서 배웠잖아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백 마이너스 무슨 재고? 기말 재고. 초에서 매 더하고 말 빼면 된다. 그다음 판매 활동과 관리비 등이 영업이익을 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그럼 판매 관리비가 뭘까? 판매 활동과 회사 운영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거 가장 중요해. 뭐 급여, 퇴직급여, 명예퇴직금, 복리후생비, 접대비, 임자료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뭐 일반적인 영업 관련 모든 비용들이 해당되는 것이.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환입, 즉 손상차손 환입이나 각종 환입들, 주식 보상금 몰라도 되고 그냥 환입액들은 이건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이 아니라 해당 비용에서 빼는 항목이죠. 그럼 대손 충당금 환입은 뭐냐? 손상 충당금 환입은 바로 손상 차손이 발생했을 때 환입은 차손에서 빼는 것이지 따로 수익 적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판매 관리비에 차감 항목 표시하면 된다. 그럼 기타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